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6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6번째 이야기. 잔니 디 프로치다는 사랑하는 처녀가 페데리코 왕에게 바쳐지자 그녀와 은밀히 만나다가 들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루지에르 데 로리아의 눈에 띄어 구출되고 잔니는 처녀의 남편이 됩니다. 부인들을 대단히 기쁘게 했던 네이필레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왕은 팜피네아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팜피네아는 해맑은 얼굴을 들어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가요? 바로 그 힘 덕분에 연인들은 크나큰 고통을 견디면서 범상치 않고 예기치 못했던 위험들에 결연히 맞서는 것이 아닐까요? 그 점은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도 지난번의 많은 이야기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랑에 빠진 어느 청년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그 점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스키아는 나폴리에 아주 가까이 위치한 섬이죠. 옛날 그곳에 눈에 띄게 아름답고 발랄한 레스티투타라는 아가씨가 살았답니다. 그 섬에 사는 귀족인 마린 볼가로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스키아 인근의 프로치다라는 섬에 사는 잔니라는 청년이 목숨을 바쳐 이 처녀를 사랑했고 처녀도 그를 사랑했답니다. 잔니는 레스티투타를 만나기 위해 낮에는 프로치다에서 이스키아로 건너와 살았으며 배를 구할 수 없는 밤에도 종종 그녀의 집 벽이라도 보겠다며 프로치다에서 이스키아까지 헤엄을 쳐서 오가길 벌써 여러 번이나 했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던 어느 날 처녀가 혼자서 바닷가에 나와 절벽을 오가며 작은 칼로 바위에서 조개를 따고 있었어요. 그러다 절벽들 사이로 난 어느 한적한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곳은 응달이 지고 차디찬 샘물이 알맞게 솟아오르고 있어서 나폴리에서 온 시칠리아 청년들 몇이 배를 대고 쉬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난 걸 보았으나 처녀 쪽에서는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혼자인 것을 알자 붙잡아서 데려가기로 작당을 하고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처녀는 비명을 크게 질렀지만 이내 잡혀서 배에 실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칼라브리아에 도착하자 처녀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입씨름을 했어요. 다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더욱이 여자 하나 때문에 그들 사이가 깨지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녀를 시칠리아의 왕 페데리코에게 헌납하기로 결정했어요. 페데리코 2세는 1296년부터 1337년까지 시칠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왕은 아름다운 처녀를 보자 곧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몸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기운을 차릴 때까지 자기 정원에 속한 쿠바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저택에 하녀를 딸려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됐죠. 처녀가 납치됐다는 소문은 이스키아에서 널리 퍼졌어요. 이스키아 사람들을 특히 슬프게 만든 것은 처녀를 납치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그 누구보다도 상심한 잔니는 이스키아에 앉아 무작정 소식을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았던지라 무장한 배 한 척을 몰고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미네르바에서부터 스칼레아까지 칼라브리아 해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탐문하던 중 스칼레아에서 처녀가 시칠리아 선원들에 의해 팔레르모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잔니는 곧바로 팔레르모로 향해 배를 몰았고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처녀가 왕에게 바쳐져서 쿠바에서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녀를 되찾기는커녕 다시 볼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청년은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에 이끌려 배를 보내버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 머물렀어요. 그리고 종종 쿠바 주변을 배회하던 중 어느 날 운이 좋게 창가에 선 처녀를 보게 되었죠. 처녀도 청년을 보았고 둘은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잔니는 주위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바짝 다가서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처녀에게 더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눌 방법을 안내받고 그곳 사정을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밤 적당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 그곳으로 돌아와서는 딱따구리도 기어오르기 힘든 곳을 힘겹게 올라가 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통나무 하나를 찾아내서 처녀가 가르쳐준 창문에 기대 놓고서 쉽사리 창문으로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청년에게 새침하게 굴었지만 이미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한 처녀는 이제 자기 몸을 맡길 만한 사람이 이 청년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더욱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는 청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응하여 그를 기쁘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신속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 잔니는 살며시 안으로 들어갔고 아직 잠들지 않았던 처녀 곁에 몸을 뉘었어요. 그러자 처녀는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자기 생각을 다 펼쳐 놓았어요. 요컨대 자기를 그곳에서 빼내어 도망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잔니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답하며 당연히 그 즉시로 그녀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우선 돌아가서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둘은 벅찬 기쁨으로 서로 껴안고서 사랑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맛보았어요. 여러 번 그 쾌락을 되풀이하고 난 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처음 보았을 때부터 처녀를 대단히 좋아했던 왕은 그녀가 생각이 났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서 새벽녘이긴 했지만 그녀에게로 가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종을 하나 데리고 조용히 쿠바로 향했죠. 그 안에 들어서서 처녀의 침실로 알고 있는 방의 문을 가만히 열게 한 뒤 커다란 촛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침대 위에서 처녀가 잔니와 벌거벗은 채 꼭 껴안고 자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쾌감과 분노가 치솟은 왕은 말없이 허리에 찬 칼을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벌거벗고 자는 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비겁한 짓이며 하물며 왕인 자신의 위치를 떠올리고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시종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환양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대담하게 궁까지 들어와 오만불손한 행동을 한 이 청년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질문을 받은 시종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죠. 왕은 불쾌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고
두 연인을 알몸 그대로 포박하여 날이 밝는 대로 팔레르모의 중앙 광장으로 압송해서 세 번째 시간까지 서로 등을 맞댄 채 기둥에 묶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둔 다음 죄의 대가로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여전히 노여움을 삭히지 못한 채 팔레르모의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세 번째 시간은 대략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왕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 두 연인의 잠을 깨웠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신속하게 그들을 붙잡아 묶어버렸어요. 느닷없이 당한 일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후회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팔레르모로 끌려가 광장 기둥에 결박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죠. 팔레르모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이 연인을 보려고 우르르 몰려나왔어요. 남자들은 처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끌려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여자들 역시 청년을 보고는 잘생기고 당당한 용모에 다들 매료되었답니다. 그러나 불행한 연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 불에 타서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순간을 시시각각 기다리며 저희의 불행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정한 시각이 다가오는 동안 그들이 저지른 죄가 세세하게 알려졌고 그 소식은 단연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인데다 왕의 해군 제독이었던 루지에르 데 로리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는 1284년 나폴리 앞바다에서 샤를 앙주 2세를 사로잡아 피렌체의 기적 같은 승전을 알린 인물입니다. 페데리코 2세 아래서 1296년부터 1297년까지 제독으로 일했습니다. 제독은 두 사람을 보기 위해 그들이 묶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처녀를 본 제독은 곧 그 아름다움에 무척 놀랐죠.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리 어렵지 않게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더 가까이 다가서서 잔니 디 프로치다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잔니는 얼굴을 들어 제독을 알아보고 대답했어요. 장군님, 저는 장군님이 보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독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었어요. 그의 잔니는 이렇게 대답했죠. 왕의 사랑과 분노 때문입니다. 제독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독촉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전말을 듣고서 자리를 떠나려 하자 잔니가 그를 불러세워 말했습니다. 아, 장군님, 가능하다면 저를 이렇게 만든 그분께 자비를 부탁드릴 수 있는지요? 그러자 루지에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말인가? 잔니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곧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하오니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여자와 등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제독은 웃으며 선뜻 말했어요. 실증이 날 만큼 처녀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왕의 다른 명령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됐다고 일러두었어요. 그러고는 곧장 왕에게 갔죠. 왕은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독은 왕이 분한 마음을 털어놓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저 아래 광장에서 화형에 처하라고 명하신 두 젊은이들은 폐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왕이 대답하자 제독이 이렇게 말을 받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잘못이지만 폐하가 처벌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잘못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와 마찬가지로 선행은 자비나 자선 이상으로 보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화형에 처하시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왕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독이 말했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하께서는 분노의 충동을 얼마나 신중하게 억제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년은 폐하께서 이 섬을 정복하고 군주가 되시는데 큰 역할을 한 잔디 프로치다시의 친형인 란돌포 디 프로치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혀는 오늘 폐하의 권력이 이스키아까지 미치도록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마린 볼가로의 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서로 오랫동안 사랑을 나눠온 젊은이들입니다. 폐하의 권위를 해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그건 젊은이들의 사랑 때문에 저지른 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최고의 선물로 축복해 주셔야 할 일이거늘 어찌하여 저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왕은 이 얘기를 듣고서 제독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하려 한 일뿐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일도 크게 후회했어요. 왕은 당장 두 젊은이를 기둥에서 풀어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죠. 두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왕은 명예와 선물로 자신의 경로를 보상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에게 훌륭한 옷을 입히고 두 사람 모두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그 어린 처녀를 잔니와 혼인시켰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그들을 많은 선물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오랫동안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